안철수는 토론 한 번이면 날아갈 신기루. 오세훈은 도대체 시대 정신을 모르는 무책임. 아, 그렇죠. 나경원은 뭐 한마디로 온갖 특혜로 점철된 비호감. 김진애 후보는 MIT에서 도시계획 학위를 땄고 그동안에 서울시장 선거에 모든 선거에 거의 개입을 해왔고 시장에도 참여를 했고 뭐 박영훈 시장 당선에도 거기서 역할을 하셨고 그래서 다 알고 계신다. 선거부터 시작해서 서울시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후보보다는 굉장히 앞서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전문가라서 네. 서울시가 꼭 해드려야 될 부분인데 네. 지금 김진애 후보, 우상호 후보는 현직 의원이잖아. 네. 한 달 전에 경선이 안 끝나면 잘못하면 우리는 의원직을 던져야 버릴 돼. 수도 있다. 여기 네. 지금 김진애 의원님은 의원을 계속 해줘야 된다. 여러 같은 의원들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걸 그럼 한 달 전에 경선을 끝내라. 이거 서울의 소리가 네. 안 오면 응징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민주당이 해야 되는 홍소복 님이 네. 여기서 김진애 박사님 새로운 면을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격하게 응원하겠습니다. 격하게. 예,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우리 스튜디오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법사에서 활동을 하시다 이번에 또 서울시장 출마라는 큰 꿈을 가지고 지금 도전하셨는데 김진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 좀 안녕하세요. 하시죠. 제가 여기에 왔던 게 지난 한 7월쯤 됐던 예, 것 같아요. 네, 지난 몇 달 여름이었습니다. 만에 왔고요. 그동안 변화가 12월 초에 제가 자가 격리를 갑자기 하게 되면서 최강욱 위원님하고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사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위에 갔고 그래서 정통 국토위원이 됐고요. 그리고 법사위에는 최강욱 대표가 본 자리로 돌아가셔서 당시에 그 굉장히 중요한 안건조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열린민주당에 들어가서 제대로 역할을 했습니다. 국토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오랫동안 생각해 오다가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한 달 전에 했습니다. 예. 네. 뭐 지금 우리 김진애 의원 그렇게 하면은 모르는 분들이 없이 정말 법사위의 그 활동 정말 많이들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인기가 많았는데 서울시장 출마하셔도 인기는 여전하시죠? 제가 이러려고 그래요. 제가 법사위에서는 제일 큰 별명이 김진 에어컨 아니었습니까? 아주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한다고 김진 에어컨이었는데 제가 원래 별명은 김진 에너지예요. 제가 에너지가 박력이 있다고 그래서 김진 에너지인데 서울시장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시민들께 뿜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다들 잘 아시지만 과연 김진애 의원님은 누군가? 김진애 의원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본인 소개가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선거에 출마했으니까 자랑 좀 마음껏 좀 해주시고. 제가 자랑에 그렇게 능하지는 않은데 사실 이제 이미 알려져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있어요. 제가 이제 신문에서 굉장히 여러 번 이제 나오고 언론에서 했던 건 뭐냐면 제가 일단은 당시로서는 참 귀하게 서울공대 여학생이었습니다. 건축과를 들어갔고 나중에 이제 MIT에 가서 도시계획으로 박사를 받았는데요. 건축과 나온 여성들이 없을 때 제가 800명 동기 중에 유일한 여학생으로 졸업을 했었고요. 그것도 7년 만에 들어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재밌어 하다가 1994년에 미국의 타임지가 21세기 리더를 뽑는 이제 백인을 꼽았는데 그때 제가 유일한 한국 사람으로 들어갔어요. 네, 저도 그 그래서 기사 봤습니다. 그때가. 그게 너무너무 큰 뉴스였어서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그냥 전문계만 좀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가 갑자기 사회에서 알려진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유명했고 그다음에 18대 뭐 여러 가지 제가 그 사연은 있었지만 18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조금 이제 1년 반 뒤에 승계를 해서 들어갔는데 당시 MB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MB 블랙리스트에도 올랐고 또 4대강 저격수로서 엄청나게 활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러고 나서 8년 동안 저는 그냥
작가, 방송, 저술 뭐 이런 것들 하고 사는데 아마 알쓸 신작 유시민 네. 작가님하고 같이 나온 알쓸 알쓸 신작 신작.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다가 참 재밌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네. 그러셨다가 아마 열린민주당 그 창당하고 열린 공천을 하면서 아 김진애가 다시 생각이 나셨던지 저를 추천을 해주셨고 저를 일본으로 지목을 해주셔서 다시 8년 만에 국회의원을 하게 됐는데 그 법사위 활동이 주요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전문가로만 알다가 법사위에서 하는 활동을 보고 참 이 사람 상식적이면서도 국민이 알고 싶고 가려운 데를 꼭꼭꼭꼭 짚어준다. 그래서 이제 김진 에어컨이란 별명을 받게 된 거죠. MIT 공대에서 네. 박사학위라고 하셨죠? 네, MIT 공대라고 얘기하면 제가 좀 근데 MIT라고 그냥 하시면 MIT? 됩니다. 네. 그냥 MIT라고 하시면 되는데 네. 거기는 공대만이 아니라 그렇죠. 경영학도 굉장히 네. 유명하고 또 미국의 양심이라고 하시는 촘스키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아, 거기 노암 교수님- 촘스키. 네네, 거기 교수님이세요. 아, 지금 그렇구나. 예. 제가 미국 MIT 처음 저도 잘 모르고 갔는데 그냥 도시건축대학원이 좀 유명하다는 네. 정도로 알고 갔는데 갑자기 지나가는데 노암 촘스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진짜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적이고 인류애적이고 세계적인 이런 학교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도 그러겠지만 저도 몰랐어요. MIT에서 공부하신 건 전혀 지금 오늘 처음 듣는 거거든요. 관심이 왜 없으셨어요. 이렇게 사랑을 안 하셨는지. 아 제가 이제는 자랑할 나이는 지났습니다. 솔직히. 네. 그래 우리 이제 이 작가 네, 네. 좀 질문 좀 하나. 자, 드리죠. 그 좀 서울시장으로서 네. 그런데 최초의 또 도시 전문가란 말이에요. 근데 최초의 도시 전문가가 갖는 의미는 뭐죠? 서울시장으로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이 서울의 소리 나오면서 제가 요새 밀고 있는 카피가 도시 전문가 서울시장에게 맡기세요.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는데 일단은 맡겨놓으면은 일단은 좀 믿음직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덜 걱정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정치인 출신들이 하면은 이분들이 잘 속고 또 잘 속여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잘 속는다는 건 뭐냐면 사실 도시라고 하는 게 복잡한 게 참 많은데 거기에는 뭐 통계라든가 숫자, 도면, 지도 이런 것들을 좀 읽으면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이제 잘 속아요. 외부에 내놓는 숫자라든가 이번에 안철수가 내놓는 황당무계한 숫자도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속입니다. 속이는 건 뭐냐면 보통은 이제 보통 대선 디딤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요만큼 해놓고 많이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맨날 홍보 이미지에만 좀 집중을 하고 전형적으로 이명박 오세훈 시장이 그랬죠.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아마 도시 전문가한테 내놓으면 적어도 저 사람은 속지는 않는 사람이다. 시민 편에서 속지 않고 그다음 시민들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좀 복잡한 일을 잘 풀어낼 거다. 그 저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시원시원하게 했듯이 어려운 일까지도 쉽게 풀어내는 이런 도시 전문가 서울시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서울이 도시로서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요? 도시는요. 네. 항상 모든 게 다 문제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몇 가지만 아니요, 말씀해 물론이죠. 주신다면. 네. 물론 이제 도시는 모든 문제의 종합체가 도시라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또 모든 좋은 게 여기 있기도 한데 지금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건 크게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걸 이제 일반 시민들은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제대로 된 주택 정책, 제대로 된 도시 정책이 꾸준하게 이어진다고 하는 신뢰가 좀 깨져 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진짜 개발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개발을 꼭 나쁘다고 볼 게 아니라 도시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개발이 필요한데 그거를 진짜 개발로 하겠다. 이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울이 사실은 서울 하나만이 아니라 이 수도권하고 연결이 돼서 굉장히 큰 실체인데 돼야 이제 도시 경쟁력도 높아지고 그러는데 이런 세계 도시에 걸맞는 이제 말하자면 큰 액션이 좀 없어요. 특히 이제 박원순 시장님은 원래 작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를 많이 했는데 좀 미래를 보는 큰 액션들이 없어. 이거를 이제 풀어내야 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코로나입니다. 네. 이제 코로나의 단기적인 위기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방역과 앞으로 백신을 통해서 이겨내겠지만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이게 이제 팬데믹 시대의 도시를 어떻게 같이 살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오아시스 서울 시대를 열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큰 줄기에서 하나하나 이제 깊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좀 이제 열린민주당이 네. 이제 의석 세석이죠. 소수 네. 정당으로서 출마를 한다니까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갖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열린민주당에서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셨는데 네. 열린민주당에서 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셨는지 아니, 앞으로 근데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어떤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아니 근데 할 건지 열린민주당은요 지금 이제 제가 후보가 아니고요. 네. 아직 공식적으로 후보가 아닙니다. 네. 지금 이제 경선 과정에 있고 네. 정봉주 의원하고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은 이제 열린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추천을 해요. 근데 거기에 여러 명이 이름을 올렸고 저도 그 중에 한 부분이고 이제 이제 본인이 수락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봉주 의원이 같이 경선에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2월 초까지 경선을 거쳐서 2월 초까지 이제 저기를 할 거고요. 이제 후보를 공천을 할 거고요. 저는 뭐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열린민주당의 장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저희가 10월 달부터 고민을 해가지고 11월 초에 이번 4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정당이라도 공당이 선거에서 후보를 내야 존재감을 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아마 그 속으로는 김진애도 뭐 아마 조금 변수를 보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왜냐하면 나갈 만한 후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못 해왔던 조금 더 개혁적이고 실사구시적인 이런 부분들을 열린민주당이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서로 호흡을 맞춰보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네. 의견도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될 건지 의견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보는 거는 무조건 선거에는 우리 진보 정당들이 이겨야 된다. 네. 뭐 누구하고 하든 많은 사람들은 좀 힘을 합해라 이런 네. 의견들이 대다수고 네. 우선은 이 서울시장을 넘겨줄 수 없다 네. 이런 그럼요. 거거든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동안에 왜 나왔냐 이런 약간의 일직성이 여기 있는 댓글에도 것도 그런 분이 보이는데요. 계시는데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게 선거는 원래 와글와글 좀 해야 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와글와글해서 서로 경쟁하고 힘을 키우면서 마지막에는 딱 합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른바 범보수 야권에서는 나름대로 안철수 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너무 조용하다는 거 하고 저희가 이제 그 당원 의식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저희는 모든 걸 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을 하니까 후보를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3분의 2. 그 다음에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는 그것보다 10%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의식들은 다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는 이제 왜 우리가 이 생각을 하냐면 저희가 10년 전에 예. 박원순 시장이 나올 때 박원순 시장의 단일화 모델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그러세요. 성공 모델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당시에는 박원순 시장 때는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그 다음에 시민 후보 박원순하고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의 최규엽 후보 세 사람이 경쟁을 해서 예. 단일 후보를 뽑았습니다. 근데 그 방식을 아주 모험적으로 해서 이게 원동력이 되고 추진력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때 보궐선거를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좀 그런 다이나믹이 좀 필요하다. 그냥 뭐 이렇게 저걸 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 다이나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 김 의원님께서 깊은 뜻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다. 네. 과거에 10년 전에 있던 일이나 또 우선 선거 전에 경선이라는 흥행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관심을 모으고 해서 하는데 뭐 김진애 의원께서 경선에서 후보로 딱 되시면 당선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열린민주당의 경선에서도 제가 돼야 되겠지만 네. 사실 중요한 게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사이의 경선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아야 되거든요. 마이크 그래서 조금만 더 가까이. 네네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어떻게 될까? 누가 더 적합할까? 막 이런 고민들을 시민들이 좀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상호 위원님하고는 그런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네. 뭐 기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아직 박영선 후보는 오늘 지금 아마 이 시간에 지금 출마 선언을 하실 텐데 조금 뒤늦게 나오시기도 했고 또 이번이 삼수세요, 사실. 네, 맞아요. 세 번째 네. 도전이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우신 것도 있고 그러는데 단일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지는 아직 잘 파악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제 당의 생각이 중요하지 각 후보보다도 당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단일화 말씀하시니까 뭐 우리 시청자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그 진보 세력에서 서로 갈등하고 그 전에 뭐 지금 정의당 노회찬 그 후보 네. 다시 한명숙 후보 할 때 그때 나와가지고 상당히 사람들이 제가 바로 그때 한명숙 그 네. 캠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그렇죠. 때인데 저는 마지막까지도 그 당시 이해찬 선대위원장께 가서 좀 저기 막 단일화를 마지막까지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좀 미움도 받고 그랬는데 당시에 거의 3% 정도가 노회찬 의원께 네, 갔거든요. 맞아요. 표만큼 네. 졌어요. 그러니까 고표만큼 네. 졌기 때문에 제가 정말 뼈 아픈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이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투표율도 좀 저조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어떠냐면 보궐선거에서는요. 야, 나가서 꼭 찍어야 돼. 이거 꼭 찍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될수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솔직히는 저쪽에서 나경원 후보가 나오면 나경원 후보 떨어뜨려 다 나갈 것 같긴 하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또 안철수 후보가 만약 나온다면 안철수 후보 떨어뜨려 나갈 것도 같지만 제가 이제 박원순 후보 때도 똑같이 그 모든 과정을 다 봤거든요. 근데 박원순 후보 때는요. 제가 그때 저는 국회의원 선거 준비하면서 다녔는데 지역에 저는 이제 나갈 때마다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쫙 이미 돌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조직이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발적으로 다 같이 이제 이거는 꼭 이겨야 되고 이 후보는 그럴 만큼 우리한테 감동적이고 설렘을 준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아마 이 단일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요. 저 여기서 약간 좀 비판을 하자면 뭐 몸집도 너무 크고 176석 요새 그 다음에는 문재인 뭐냐 그동안 지지율이 빠지니까 조금 걱정을 했다가 요새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기대서 약간 올라가고 있는데 대개 이제 이걸 보면은 제가 이제 통계를 얘기하면은 민주당이 보통 30에서 3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요. 28%까지 떨어진 적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개 5%에서 7%를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많을 때는 9%까지 나온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힘을 합해야 되는 건 확실한 수치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꼭 필요한 거죠. 예, 우상호 후보 더불어민주당 지금 경선 중인 우상호 후보는 단일화 합의를 김진애 후보라고 해도 되겠죠. 김진애 네네. 의원이 뭐 이미 네. 합의가 됐고 박영선 후보도 당연히 할 거라고 보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안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 한명숙 후보가 떨어졌을 때 그때 그 캠프에서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요구했던 분이 우리 김진애 후보님이고 네네. 또 박원순 시장 당선될 때는 그 캠프에서 단일화 작업을 했던 분이고 이번에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김진애 의원님의 이 출마는 사심이 아니라 어떤 대한민국을 위한 출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전임 박원순 시장에 여러 가지 이제 업적이 많다고 그러죠. 시장으로서는 최고의 업적을 남겼다. 누구도 그건 얘기하는 부분인데 박원순 시장의 업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보는데요. 저는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박원순 시장,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서울시장에 대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박원순 시장이 나올 때도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출마 선언까지 준비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박원순 시장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딱 접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시의 시대 정신이 시민 운동가 출신의 시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건 정치인이 아니라 제가 박영선 저희 같은 당이지만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중심이라고 하는 가치를 그거를 낼 수 있는 후보가 바로
그걸 표상을 해야 돼요. 그게 박원순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시정에서 시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복지나 문화, 역사, 환경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민하고의 소통하는 과정 또 계획을 하는 과정 이런 거에서도 항상 시민들하고 옆에서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제대로 시민들한테 알렸다라고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로 믿을 만한 시장이었잖아요. 저분은 이상한 짓 안 한다. 이런 이상한 짓은 절대로 안 한다. 가끔 조금 느려서 답답하기는 하지만 이상한 짓은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흔들림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 점에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도시 전문가. 아, 저는 왜냐하면 제가 바로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서울이 갖고 있는 사실 뭐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굉장히 복잡해요. 일단 정치적인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도 이상한 개발부터 사람의 가치까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는 뭘 좀 아는 사람이 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 저는 이런 점에서 지금의 시대 정신은 도시 전문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 촛불 시민 혁명으로 이어진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약점이 네. 부동산 문제잖아요. 지금 네. 욕 먹을 게 부동산 가지고 치고 지금 공격도 당하고 국민들한테 잘못했다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도시 전문가로서 서울시장이 되시면 향후 부동산 문제 해결 방식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요, 네. 저는요, 부동산을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네. 부동산은 세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금융, 또 하나는 조세, 또 하나는 주택 공급에 대한 도시개발 정책이에요. 요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불행히도 금융은 지금 이제 너무도 그 돈이 풀려 있는 코로나 시대래 가지고 이 부분에서 잡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조세는 다행히 우리가 저도 역할을 했지만은 보유세를 올리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본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과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요. 꾸준하게 다양한 주택을 공급을 한다라는 신호만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약으로 내놓은 역세권 미드타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개발이 재개발 또 재건축 그것밖에 나머지는 다 그냥 다세대 다 갖고 조그만 주택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아니라 아니면 초고층 주상복합이나 이 사이에 비어 있는 거를 역세권에서 채워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역세권은 사람들이 차를 가질 필요가 없이 쉽게 출퇴근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복합 기능이 있으면서 출퇴근 필요 없이 집주 근접으로 살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그 변창흠 국토부 장관하고 저하고는 이 얘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좀 합을 맞춰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미타운이라고 하는 걸 근데 특히 이번에 이제 시행령을 이제 바꿔놨지만 이게 정말 제대로 아는 서울시장이 앉아서 해야 되는 게 실제로 지구를 지정을 하고 이 계획을 수립하는 건 다 서울시가 해야 돼요. 근데 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뉴타운처럼 광풍처럼 돼버리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렇고 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저쪽에 그 범보수 야권에서는 모든 거 다 풀겠대요. 높이도 풀고 용적률도 풀고 그 다음에 저기 재건축도 다 풀고 이게 아니라 여태까지 그런 걸 해왔던 게 너무나 잘못된 MB식 불도저 개발인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추진하는 개발이 왜 좋은가 하는 거를 시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설득하는 데는 역시 전문가가 최고죠. 네. 그 미드타운이라는 게 그렇다면 뉴타운과 올드타운의 중간의 개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뭐 이렇게 그렇게 너무 얘기를 그렇게 이제 딱 네네. 부러지게 그렇게 얘기하면 좋지는 않고요. 네. 그냥 역세권 주변에 그러니까 뉴욕 같은 데도 가보면 역세권 주변에는 다 상당히 고밀도 되면서 공원도 있고 많이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도시에도 곳곳에 좀 일어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참 김진애 의원님 존경합니다. 서울시장 제 댓글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서울시장이 되시면 공약을 지금 내건 게 서울경제개발공사 설립한다는데 그게 뭐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서울을 이제 메트로폴리탄 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일이 바로 그 필요한 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만은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IMF 저성장 시대 때부터 고건시장한테 제가 좀 이제 굉장히 많이 푸시를 했어요. 서울도 경제 주체가 되려고 하면은 뭔가 회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SH가 있습니다. SH는 주택을 다루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공공주택이나 공공주택 관리를 하고 하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한쪽에서는 도시가 정말 서울다운 도시로 이렇게 크려 그러면은 주로 복합 기능의 도시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려 그러면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땅도 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중심지도 만들고 새로운 거점도 만들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서울경제개발공사를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디어는요. 사실은 박원순 시장도 이제 가지고 계셨는데 추진을 못 하셨어요. 그렇군요. 박원순 시장도 왜냐하면 그것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이거 필요합니다 해서 했는데 저는 할 겁니다. 네. 저는 저 막 온갖 추진력과 왜냐하면 저는요 박원순 시장의 약간의 그 약점이라고 그럴까 하는 게 주로 보존과 복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이분이 나서셔서 무슨 개발을 하고 그러면 이게 추진력이 잘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좀 이제 발을 걸거나 그러면은 이제 좀 뒤로 물러나시기도 하고 또 이제 한쪽에서 너무 개발주의자라고 비판을 하면 조금 물러나시기도 하는데 저는 똑똑한 개발, 그다음에 정말 스마트한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네. 오아시스 네트워크, 뭐 오아시스 플랫폼,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또 공약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어떤 건지. 아니 오아시스 서울 자체. 오아시스 시대에 네. 만든다니까. 왜냐면 근데 이게요. 제가 자가격리하다가 생긴 아이디어예요. 아, 자가격리를 그래요? 이제 2주일 동안 하면 감옥에 들어간 것보다 더 그렇죠. 합니다. 가복병원이죠. 그런데 제가 다세대 주택에 사는데 이제 옥상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옥상에 올라갈 때 그 이제 보건소에서 그 박스를 줍니다. 생활용품 박스. 네, 근데 박스. 그 안에 햇반 뭐 저기 생수 다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또 있느냐 하면은 그 초코파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 열 체크해주고 그걸 다 이제 보는데 그때 초코파이 하나 들고 옥상에 올라가서 제가 마음대로 숨쉬고 마스크 안 쓰고 마음대로 있을 때 야 이게 정말 오아시스다. 제가 입 밖으로 야 이게 진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출마 선언을 쓰고 있을 때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저 출마 선언에 한 꼭지로 크게 했는데 이겁니다. 근데 이것도요. 박원순 시장 사실은 그 전 시장인 후보였던 한명수 후보 시절에 제가 캠프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게 10분 동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10분 동네가 동네에서 10분 거리 안에 필요한 게 있고 공원도 있고 하자고 하는 건데 이것도 박원순 시장이 받아들이긴 했는데 제대로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생활 안에서 숨 쉴 수 있는 오아시스를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축이 하나.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오아시스 플랫폼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것도 플랫폼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리 다 등록을 해두고 필요할 때 파견도 하고 필요할 때 모여서 일도 할 수 있고 뭐 이러는 게 플랫폼 아닙니까? 근데 그 가장 필요한 게 사람이 해주는 돌봄입니다. 근데 이거를 정규직이나 정규 조직만으로 하기에는 우리의 수요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사회 조직하고 네트워킹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많은 시민들이 돌봄 플랫폼에서 정말 연간 저기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주말만 일해서 한 40시간만 일하는 사람도 있고 네. 이런 데다가 정확하게 그 비용도 지불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기다가 이 돌봄은 예전하고 달리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요새는 개 산책해 주는 것도 있어야 아, 되고요. 그래요? 그럼요. 그거 굉장히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거 뭐 해줘야 돼요. 여행도 못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그다음에 특히 남자 노인들은 남자들이 돌봐주게끔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굉장히 여러 종류가 필요해서 이게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네트워킹으로 풀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이거는 정말
큰 야심이에요. 우리 모든 시민들의 우리 이제 서울의 시민들이 960만인데 이 중에서 어른들 따지면 한 600만 정도 되는데 600만 중에 적어도 절반, 적어도 한 7, 80%까지는 이런 데 참여할 수 있게 하면은 서로를 보살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애완견 돌봄 있다. 이거 일자리 창출도 되고 요즘에 그런 어떤 애완견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놓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뭐 네네. 1000만 명이 넘는다는데 대단한 공약이 될 것 같아요. 표가 막 우르르 쏟아져. 저도 애완견 반려견 반려견. 두 마리의 엄마로서 지금 이제 그 작은 정당에서 하는 저도 이제 그 반려견에 그 보험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국가적인 과제지만 이런 거 같은 거는 굉장히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뭐 좋은 공약, 신선한 공약을 그리고 저는 돌봄이라고 그래서 좀 네. 학교 돌봄이랄지 이제 그 아이들 돌봄만 생각을 했어요. 전형적으로 생각을 하는.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요새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예전하고 달리. 저희 아내가 또 이제 돌봄 교사로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만 생각했는데 사실 어르신들의 돌봄도 필요하고 그렇지. 반려견에 대한 네. 돌봄도 필요하고 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그 플랫폼을 만들어줘서 거기에 들어와서 이제 그리고 뭐 같이 놀아주는 그렇죠. 플랫폼이 네. 필요하죠. 네. 왜냐하면 같이 놀아주는 게 얘기하고 같이 책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산책도 같이 해주고 이런 것도 네네.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예. 그 나이 들면은 그 외롭거든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고독, 외롭고 외로움이죠. 외로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네. 나이 들수록 그렇게 어떤 혼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심하죠. 이거 정말 좋은 그 공약인 것 공약이- 같아. 네. 아니 제가 이게 제가 자가격리를 해봐야 되는 게 그 말이죠. 아침 저녁으로 열 체크하는 거는 다 외부로 돼요. 네. 거기다가 이제 찍어서 주면 되는데 전화를 걸어 주시는 게 있어요. 꼭 챙기는데 꼭 오세요. 그러니까 전화로 하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잖아요. 그럼 올라오세요. 올라오는데 제가 올라올 때 제가 올라오시면 전화를 걸어가지고 거기 발코니에 잠깐만 나와서 손 흔들어 주세요. 그래요.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예.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네. 이거는 두고 어디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하고 발코니에 나가서 손 흔들고 그럴 때 제가 이거 참 좋다. 왜냐면 누가 나를 보살펴 준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김민희 의원님은 아직도 뭐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벌써 혼자 2주일 동안 격리돼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혼자는 아니고 우리 남편도 우리 그리고 강아지들하고 남편 같이. 혼자도 아닌데 그런데 독거 노인들 얼마나 외로울까. 그럼요.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히 좀 제가요 고민해야 우리 될 남편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나는 혼자서 못 사니까 그러니까 같이 오래 살아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우리 노인들이 네. 정말 이런 공약들 좋아하실 것 같고요. 자영업 그 역세권 미드타운 공약 이것도 뭔가요? 미드타운 공약. 조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역세권의 고밀 개발을 네. 해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복합 기능 또 직주근접이 될 수 있게 지금은 이제 되게 그 뭐 테헤란로나 강남역이나 이렇게 좀 많이 개발된 데 가봐도 되게 큰 거리에만 높은 게 서 있고 뒤로 가면은 다 낮아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구역으로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가 같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제 파리나 좀 동경의 일부 구역도 가서 보면은 그 한 저층에는 여러 가지 이제 상업 업무 기능이 있고요. 그 위에는 네. 주거가 있으면서 이게 쉽게 기능을 좀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게끔 하거든요. 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복합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네. 출퇴근이 꼭 있지 않게끔 해도 되는 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역세권 미드타운은 제가 굉장히 강하게 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시형 생활을 진짜 도시다운 도시 라이프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실 자영업자들 이제 9시까지 이제 영업 제한이 이제 걸려 있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손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손실은 있는데 금융 이자는 계속 나가야 되고 네. 그다음 카드 대금도 나가야 되고 임대료도 나가야 되고. 제가 이거는 사실은 이제 비밀로 카드를 갖고 있는 건데 네. 제가 사실은 오늘 박영선 후보가 나오시면 최종적으로 후보라고 생각해서 공약 나오는 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비밀로 가지고 있는 카드가 지금 크게 2개가 있거든요. 네. 그 카드를 여기서 공개해 안 주시죠. 됩니다. 안 됩니까? 나중에 아껴주셨다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선 때 하나는 제가 예. 이제 이공계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저는 또 상당히 서울 재정에 대해서 분석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재정을 분석을 하면서 저렇게 나경원처럼 그냥 뭐 쉽게 5천만 원 융자해 줄 그건 빚 아닙니까? 빚 네. 그게 다 빚인데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지금 코로나에 단기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이 비장의 카드는 조금 기다려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좀 이번에 우리 서울에서 지금 계시는 자영업자분들 네. 김진애 후보께서 지금 비장의 카드가 2개가 있다. 한번 잔뜩 기대해 네, 네. 보시고 네. 좋은 어떤 그런 공약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김진애 후보, 김진애 의원이 국회의원 하시면서 그 서울시장 출마한다니까 깊은 뜻을 몰라서 오늘 저도 이제 알았어요. 네. 과거에 한명숙 후보 때나 박원순 시장 후보 시절에 그 컵부에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정말 이 서울시장 이 경선 흥행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굉장히 의미를 갖고 계신데 저는요 예. 조금만 더 저기를 하면 더 길게 가면은 제가 30년 전에 제가 독립을 하면서 만든 회사 이름이 서울 포럼입니다. 근데 그때도 그때가 고건 관선시장 때 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서울시에 관여. 왜냐하면 조금 이제 사회적으로 알려진 건축가나 도시계획 하는 분은 시정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나름대로는 꿈을 키워왔고요. 이제 민선시장이 되면서부터는 제가 조순시장 때부터 해가지고 민주당의 여러 후보들을 또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요청을 안 한 사람들은 다 떨어졌어요. 예컨대 김민석. 제가 김민석 얼마 전에 단장님을 만나서 제가 왜 저한테 안 왔냐? 난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 근데 그게 뭐냐면은요. 민주당 내에서의 정치 게임에 빠져 있느라고 바깥에서 시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몰랐었던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자기네들 다 이긴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젊은 후보고 이래서. 근데 시민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은 저성장 시대에 고건시장이 상당히 이렇게 눌러놨던 거를 좀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했거든요. 그게 이명박이었거든요. 그런 욕망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정당 안에서는 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안에 그런 감각에 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여기 내부에서의 여기서 이기면은 현실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과감하게 의심해 보시는 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제 경선에서 어느 네. 후보가 딱 되면 김진애 후보가 경선으로서 승리를 못 하더라도 승리한 후보는 이 김진애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을 이행할 수도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죠. 물론이죠. 그건 네. 상당히 상호작용으로 네. 서로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얘기하는 거는 공약 받아들인다고 해서 실제 추진을 잘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네요. 저는 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저는 일을 추진해 봤었고 어떤 데 실패도 했고 하지만 일을 제대로 추진할 줄은 안다. 왜냐하면 도시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 정말 복잡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김진애 후보 제가 홍보를 해드리면 김진애 후보는 우리가 몰랐던 놈에 MIT에서 도시공학 도시계획. 학위를 땄고 그 도시계획 학위를 땄고 그동안에 서울시장 선거에 모든 선거에 거의 개입을 해왔고 그렇습니다. 시정에도 참여를 시정에도 해왔고. 참여를 했고 박영훈 시장 당선에도 거기서 역할을 하셨고 그래서 다 알고 계신다. 선거부터 시작해서 서울시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후보보다는 굉장히 앞서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전문가라서. 네. 예. 제가 여기서 또 조금만 더 홍보를 하자면은 제가 세계 도시 시장 중에서 제가 두 사람을 권하고 싶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그 독일의 생태 도시라고 하는 프라이부르크를 잘 아실 거예요. 프라이부르크요? 너무 잘 아실죠. 네. 환경 도시고 네. 솔라 도시고 뭐 이렇게 해서 원자력 발전소까지 만들게 하는 프라이부르크의 시장은 시민운동가 출신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분은 녹색당에서 나와가지고 시민운동가 출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박원순 모델이고요. 또 한 사람은 또 꿈의 도시라고 불리는 브라질의 꾸리찌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여기 꾸리찌바는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텔레비에서도 많이 소개를 하는데 여기에 출신이 바로 도시 전문가 출신의 시장입니다. 여기가 건축가이자 도시계획가였던 레르네르 시장이라는 사람이
꾸리치바를 발전시키고 환경 도시로 세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네. 네네네 그렇군요. 너무 세일즈하네. 멋지네요. 그리고 이 자리는 사실은 여기 네네. 어느 후보 우상호 후보도 오시고 네. 박영선 후보도 오실지 모르겠고 네. 또 뭐 정봉주 후보도 오실지 많거든요. 모르겠지만 와서 자랑하는 자리예요. 그렇습니다. 네, 뭘 맞습니다. 자랑. 하는 게 아니라 마음껏 여기 자랑하시라. 우리 아하. 옆에서 자랑하는 거 도와주는 도움의 역할을 자랑하다가 한 가지만 더 자랑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저 여기 저 서울의 소리에서도 도와주셨지만 유튜브 10만 돌파했습니다. 네 바로 멋지네요. 제가 예. 출마 선언하는 작년 12월 27일 날 예. 돌파했어요. 그때 300이 안 돼서 제가 라이브 하면서 오늘 좀 10만 넘게 해주시죠 그랬더니 다다다다 하더니 10만이 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짧은 그러니까 6개월 만에 10만 돌파했거든요. 예. 제가 소통의 달인입니다. 멋지네요. 네. 능력이 있으시네요. 6개월 만에 10만. 근데 저는 쉬운 게 아닌데. 능력이라기보단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것 오늘 때문에 김진애 TV 여기서 흉 봐야지. 예, 구독, 우리 나경원은 구독 좀 해주세요. 저기 한 10년 했는데 한 몇천밖에 안 됐어요. 아니, 몇천인가 비교하지 몇만밖에 마세요. 안 돼. 비교를 해야지. 비교도 네. 어느 정도 격이 있는 건데. 그리고 네. 우리 우상호 후보님하고 비교하면 우상호 후보님이 저보다 구독자 수는 높은데 네. 저 조회 수는 저보다 떨어졌어요. 그래요. 박영선 후보는 내가 가봤어요. 오늘 네. 지금 그 출마 선언 네네. 중계를 하려다 시간이 겹쳐서 이제 이따가 할 건데 예. 몇천 명뿐이 안 돼. 네. 그리고 장관 하시느라고 유튜브에 신경을 안 쓰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 좀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저는 하여튼 쌍방향 소통에 좀 셉니다. 강합니다. 예. 자 김진애 의원님의 출마가 과연 민주 진보 개혁 세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열린민주당의 역할하고도 같은데요. 열린민주당이 사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간에 미움도 사고 뭐 핍박도 받고 그랬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소수 야당으로서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지난번에 법사위의 법안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때 그때 열린민주당의 존재 이유가 여기였었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게 했거든요. 예.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법사위에서 그렇게 몇 달을 버텨왔던 겁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하든지 했던 간에. 거죠. 아니 왜냐하면 저는 법사위는 제 인생에서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최강욱 의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셨는데 이것처럼 저희는 굉장히 정말 소금과 같은 역할, 쇠빙선 같은 역할, 등대 같은 역할을 저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이번에 정봉주 위원이 그동안 얘기가 여러 가지 있었던 합당이나 당대당 통합을 얘기하고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우상호 위원도 당대당 통합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뭐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는 당 대표님도 그러죠. 우리는 큰 바다에서 만날 수 있다. 네. 다만 개혁 입법은 좀 끝내고 하자. 아. 우리가 언제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개혁 입법을 그래서 저는 개혁 입법이 가능하면은 요번 2월달에 끝나면 좋지만 2월달이 안 되면 전반기라도 끝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합당이라는 게 또 사실 당의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는 그거는 거지만 이제 근데 지도부고요. 당원들의 의견도 또 필요한 거 당연하고요. 아닌가요? 이제 근데 일단은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를 해야 할 텐데 일단은 네. 이낙연 대표님은 지난번에 이제 그 대표 선거하실 때는 당대당 통합을 얘기하셨었는데 네.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월 8일 지나고 나면 이번에 4월 재보궐선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새 지도부가 들어왔을 때 아마 그때가 5월달 되지 않습니까? 그때 뭐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마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단일화하는 과정 중에서도 어떤 정책 연대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통합에 대한 얘기도 그 안에서 나올 거고 그거를 아마 우리 정봉주 후보님이 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봉주 후보님은 조금 정무적인 판단이나 추진력이 있으신 분이라서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왜 당대당 통합을 얘기를 하시나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열린민주당 후보 나가야 될 판인데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아마 그런 좀 그런 거고
신무 원료라고 그러죠. 깊게 생각하시고 멀리를 바라보는 뭐 이런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지금 저 황소복 님이 네. 여기서 김진애 박사님 새로운 면을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격하게 응원하겠습니다. 격하게. 박사 인사 좀 전해서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서 잘 안 보는데 이찬호님 뭐 여러분이 있는데 당장 열린민주당 TV도 구독 눌러주시고요. 예, 예. 김진애 TV도 들어가서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예. 저도 알림 오늘 설정. 김진애 후보님 네. 새로운 면을 제가 보게 돼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 아, 제가 좀- 사실은 요새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사실은 대중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셀럽이라고 할 정도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사람들이 아직도 그 김진애가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이 김진애라는 거 갖고 매치를 잘 못 시키고 저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잘 매치를 못 시켜서 저는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빅뱅의 순간이 올 겁니다. 아, 이 김진애가 그 김진애였구나. 라고 하는 빅뱅의 순간은 3초면 되는 거거든요. 우주가 탄생하듯이. 그래서 제가 그런 빅뱅의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동안 정치권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그냥 뭐 여기저기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저도 사실- 예린이님은 구독 좋아요 다 눌렀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김진애 의원님께서 18대 때 김진애, 그 다음에 알쓸 신잡의 김진애, 그 다음에 지금의 달라요. 김진애 서로 다 다른 인물인 줄 알았어요. 네, 사실 네.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김진애 그러면 나는 그냥 정치인 김진애로만 법사위 법사위 김진애 역할만 하시는 법사위 거예요. 김진애 바른말 잘하는 김진애 이랬는데 네, 네. 알고 보니까 네. 야, 도시 행정에 네. 이렇게 제가 예, 활동의 깊으신 분인지 폭이 몰랐어요. 넓고 제가 아무래도 이제 여러 영역을 넘나들다 보니까 조금 다른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이미지가 합하는 빅뱅의 순간을 오게 만들어 주세요. 서울의 소리에서도. 예. 감사합니다. 꼭 그 역할 지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궁금해할 부분들이 네. 아까 정봉주 후보가 네. 출마 선언하면서 예, 그뭐 당대당 통합도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예, 최종 후보 단일화 방안 이게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여튼간에 저희는 저쪽 범보수 야권에서 하듯이 이상한 짓은 하면 안 되고요. 네. 저는 제일 좋은 성공 모델은 박원순 시장 때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때는 뭐냐면은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제가 이제 만약 저 나가려고 그러면 3월 8일 한 달 전에 국회의원직을 던져야 됩니다. 저하고 우상호 의원하고는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끝내주면 참 좋을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국회의원을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때까지 근데 문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일정이 느려져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방식을 세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여론조사 당연히 했고요. 두 번째는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토론회를 하고 배심원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문 적합성을 보고 그 다음에 경쟁력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으니까 굉장히 승복이 될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저도 뭐 들어보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에서 당연히 단일화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방식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뭐 저는 뭐 솔직히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열린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분들은 굉장히 열성적이신 분 아니에요. 네. 정말 이 열정적인 저보다 더 열정적이신 분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공정성에 대한 생각들이 많으신 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설득시킬 만한 방식을 채택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아마 이제 2월 초부터 얘기가 미리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꼭 해드려야 될 일이 있네. 네. 지금 김진애 후보, 우상호 후보는 현직 의원이잖아. 네. 한 달 전에 경선이 안 끝나면 잘못하면 우리는 의원직을 던져야 버릴 돼. 수도 있다. 여기 네네. 지금 김진애 의원님은 의원을 계속 해줘야 된다. 여러 같은 의원들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걸 그럼 한 달 전에 경선을 끝내라. 이거 서울의 소리가 네. 안 오면 응징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 열린민주당은 근데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 근데 저희는 2월 9일 날 최종 후보를 하는데 민주당이 3월 1일 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늦는데 너무 그럼. 아니,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순전히 박영선 후보가 너무 늦게 나와서 그렇게 생긴 문제죠. 그래서 아. 그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마지막에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론조사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3월 1일이면 지금 1월 달, 2월 한 달 한 40일 가까이 네, 네. 남았는데 이거 말도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그
설 전에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적어도 설 끝나고는 바로 끝내주는 게 맞는 근데 거 설 전에 아닌가? 설이 지금 2월 12일인가 있으니까 2월 네네. 10일까지 끝내기를 저희가 간곡히 아니 민주당에 그렇게 아니 저희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해도 설 이후에 예. 끝내면은 적어도 경선 기간이 한 2주일 정도는 돼야지 이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요. 네. 우상호 의원은 어느 지역구죠? 서대문. 서대문 지역구에 다시 답을 선거를 안 하게 하고 네. 김진애 의원님의 그 국회 활동을 보시려면 2월 10일 이후 설 지나서 민주당이 그 경선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한 해야 된다. 2월 20일 때 2월 2월 적어도 20일까지 2월 늦어도 20일까지는 아니고 근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안 하고 3월 1일 날 한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 그건 나는 뭐 건 참 이상하더라고요. 아, 그거-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남의 당에서 하는 걸 제가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네. 안철수 후보는 막 뭐라 그러는데 저는 뭐 그런 얘기 잘 못하니까 아무튼 그냥 보고 이런 있습니다. 얘기는 지금 안에서 모르고 있어요. 저도 처음 들었고 네. 한 달 전에 해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들 김진애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하시는 분은 민주당한테 경선을 해야 돼. 또 네. 이거 경선 안 하고 또 이게 서로 뭐 분열이 일고 대립을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우리 선거 이기기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이래서 분명히 2월 20일까지는 끝내줘야 된다. 아 그리고 실제로 10년 전에 박영선 후보를 그렇게 해서 의원직을 지켜줬어요. 네. 한 달 전에 다 끝내가지고 네. 그래서 좀 할 역지사지 거예요. 해보시기 제가 바랍니다. 박영선 후보도 만날 거니까 네. 만나면은 네. 이렇게 가자. 우상호 후보 의원직 잃는 게 좋겠냐 네, 이런 얘기도 해서 네. 한번 그렇게 우리가 또 네티즌들이 근데 얘기를- 지도부에 압력을 넣는 게 맞지 사실은 저희 당연 지도부 후보라고 하는 거는 당에서 해준 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 거기 지도부 때문에. 뭐 최고위들 김종민, 노웅래 뭐 이런 분들 다 있잖아요. 네. 또 저 개인적으로도 잘 아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바로 네, 전화를 하든 문자를 보내서 네. 이거 좀 해달라.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 김진애 의원께서 서울시장 나온다니까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 이거 서로 갈라져서 전에 그 한명숙 때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냐.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다. 김진애 의원님이 그럴 뿐이 아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김진애 의원 개인은 아니고요. 네. 이럴 때는 열린민주당 저희는 이제 열린민주당 당원에 대한 존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롭게 판단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왜냐하면 이제 솔직히 이제 뭐 좀 공정하고 또 이제 서로를 존중하면서 여러 가지가 일어났으면 굉장히 좋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무석이 많고 당세가 크다 해서 네. 좀 적은 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된다. 네. 평등하게 공평하게 가자 이 말씀이시죠. 네네. 그건 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다 할 거라 보고 시간만 좀 한 20일 앞당기면 좋겠습니다. 네. 3월 1일이 아니라 늦어도 2월 한 20일 20일까지 정도까지. 빠르면 2월 2월 10일까지. 그거는 제가 해야 되는 거고. 네. 네네. 그렇게 하면 좋겠다. 민주당 후보와 비교해서 김진애 후보가 갖는 경쟁력 이거 또 자랑을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근데 이거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시민들은요 항상 뭔가 약한 인물, 뭔가 안 보이던 참신한 인물이 나와서 선전을 하면 너무 열광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불행히도 지금 이미 나와 있는 분들은 정말 제가 이런 표현하면 너무 오래된 정치인들이 많아요. 좀 안철수 너무 낙지 않았습니까? 나경원, 오세훈 다 흘러간 인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상호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오래 본 정치인들이라서 좀 새로운 참신함이라는 게 없죠. 근데 김진애는 이리 봐도 새롭고 저리 봐도 새로워. 그게 뭐냐면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이었어. 네. 그리고 이 양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가? 나이도 꽤 많은데 저렇게 에너지가 많으면서 에너지를 나눠주고 싶은 저 마음, 저 추진력, 나도 담고 싶어. 뭐 이런 식의 좀 희망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저는 뭐 제가 긍정의 힘으로서는 제가 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긍정하고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나누고 하는 이런 후보가 나오면은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재밌어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경쟁력이 훨씬 더 있다고 그게 생각해요. 네. 투표율도 높이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좀 낮잖아요. 네네. 이걸 확 불을 붙이는 네. 거 그럼- 저희도 함께 그렇게 그리고 제가 하면은요, 저는 워낙 전문가로 오래 살아오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른바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여러 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외연을 제가 뭐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처음에 초기 지지했던 60, 70% 있잖아요.
코아 지지층은 40%고 나머지 20% 정도를 내가 가져올 수 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뭐 잘 예.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지금 그 국민의힘 후보 또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정말 우리가 구태현 정치인이다. 특히나 오세훈은 애들 밥 안 주겠다고 무책임한 떼쓰다가 쫓겨났잖아요. 무책임한 이거 지금 사람이죠, 정말. 현 시대 정신하고는 전혀 반하는 거죠. 네. 이런 건데 이쪽 후보들 좀 뭐 비교 좀 해주시고 거기 단일화 되면 누가 될 것 같아요? 단일화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워딩을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안철수는 토론 한 번이면 날아갈 신기록. 오세훈은 도대체 시대 정신을 모르는 무책임. 그렇죠. 그다음에 나경원은 뭐 한마디로 온갖 특혜로 점철된 비호감. 이번에도 특혜 또 한 번 받았더군요. 예. 이번에도 그 선거법 저기 네. 건을 그걸 갖다가 보좌관한테 다 뒤집으시고 그건 검찰이 기소를 안 한 것도 문제고요. 그걸 법원에서 80만 원으로 해주는 것도 문제고요. 저는 여태까지 그 허위 학력 기재 한 줄로 여태까지 의원직 상실한 사람도 있거든. 근데 제가 요번에 하나 알았어요. 아, 나경원도 학벌 컴플렉스가 있구나. 그게 뭐냐면은요. 네. 사자는 사자인데 이 사람이 박사가 아니에요. 박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사 학위 종료라고 하는 걸 하나는 중앙대학교, 하나는 서울대 법학대학원 해가지고 그 두 개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으로는 박사에 대한 컴플렉스가 상당히 있구나. 아마 김진애 앞에서는 좀 뭐 컴플렉스가 있게. 저 박사입니다. 그런데 말씀했듯이 네. 안철수는 우리 김진애 후보와 이 토론 한 번이면 완전히 나 안 해. 그리고 저전에 후보 때 내가 MB 안 맡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런 태도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저는 괴롭히는 사람은 아니고요. 네. 그냥 재미나게 얘기를 해주는데 저쪽도 자꾸 괴롭힌다고 그러니까. 누가 될 것 같아요? 야당 후보. 지금으로 봐서는요. 네. 국민의힘 안에서의 선거 구도는 아마 이제 나경원이 될 거고요. 네. 나경원은 굉장히 열심히 단일화를 하려고 그럴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는 이겨야 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나경원 후보가 머리가 상당히 영악하고 그냥 봐도 정치 수가 좋은 거니까 지금부터 한 달 뒤면은 여론조사에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안철수는 응대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쪽은 끊임없이 자기로의 단일화를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겠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안철수가 단일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서울시장 출마할까요? 안 할까요? 3자 구도가 될까?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안할 거라고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3등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3등으로 주저하는 거는 굉장히 뭔가를 또 찾아내겠죠. 뭔가를 찾아내서 자기가 이제 하기 좋은 말 있잖아. 대선으로 틀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선 나가기 위해서 대선으로 이건 하기로 접습니다. 했습니다. 이거는 범보수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제가 희생을 또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안철수는 아니 뭐 하도 그런 걸 많이 하니까 경선에서 지거나 경선이 원만히 진행이 안 되면 포기한다. 철수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고 저희는 3자 구도 되면 싸우기가 좋겠다 했는데 3자 구도로 안 될 가지 거예요. 않는다. 네. 이번 그 서울시장 선거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누가 후보가 되든 그 당시에 자기를 지지했던 그런 지지자들은 거기에 불만 갖지 않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가 되든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누가 되든 우리는 승자를 위해서 경선 승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당선되도록 힘을 쏟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네. 그게 진짜 컨벤션. 또 그게 개임 누리고 네네. 초등학교도 경선에 지면은 그거 전부 승복하잖아요. 초등학교 축구팀도. 근데 대한민국은 경선에 참여를 안 하고 불복을 하면 좋은데 경선에 참여한 다음에 지면은 승복을 안 넣는 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예전에 안철수가 경선해놓고 별거 다 해가지고 자기한테 이롭게 경선하자고 그래서 결국 받아들였는데 거기서 지고 나니까 그냥
무슨 마이크도 안 잡고 나 정말 속 터져서 죽는 줄 알았어. 아 맞아요. 그때 정말 2012년 대선 때 2012년 말씀하시는 때 거죠? 이거 정말 우리 가상 대결을 한번 해보면 우리 김진애 후보가 이제 본선에 나가게 되면 야당에 누구하고 이렇게 싸우는 게 제일 부담이고 아직은 벌써 이제 여론조사로 막 하는 건 인지도 싸움이니까 저는 전혀 믿지 않고요. 네. 이거는 정말 3월달 넘어가 봐야지 본선 넘어가 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요. 저는 뭐 누구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나경원이 제일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네. 안철수가 훨씬 더 쉬워요. 안철수가 쉽다.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나경원은 네. 이 사람도 정치적으로 오랜 묵기가 있는 말하자면은 정말 하는 거 보세요. 모든 거 피해가잖아요. 15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든 모든 걸 피해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해가는 그다음에 저는 예쁜 사람하고는 제가 별로 이쁘질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워낙 이쁜 척하는 여자를 무지 싫어하거든요. 거기다가 아내 맛으로 서울시장 하겠다는 거 이런 거는 제가 준엄하게 꾸짖을 수 있죠. 네. 근데 법사위 이거는 다른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법사위 활동하시면서 봐왔잖아요. 지금 어떤 검찰에서 그 전에는 불기소 처분을 해줄 때 모르게 한 건 한 건 이렇게 별도로 슬쩍슬쩍 해줬는데 나경원 건은 13건을 한꺼번에 해준 건 여자가 나경원을 한꺼번에 띄우기 위한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네. 딱 무혐의다 전부 죄가 없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윤석열 검찰의 나경원 띄우기가 아닌가인데 어때 제 의견이 어때? 그럴 맞습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여러 가지의 지금 이제 쭉 그동안에 해온 거 보면 쭉 그런 거 같아 보이는 게 있지요, 당연히. 이런 점에서 저희도 열린민주당도 지금 고민인 게요. 내일은 정봉주 위원회 2심 선고가 있습니다. 모레는 최강욱 대표의 인턴 증명서. 네. 그 부분에 대해 이건 조국 아드님에 대한 아들이요. 인턴 네. 증명서에 대한 1심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정봉주 후보에 대한 것도 원래 한 달 전에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끝냈었어야 되는데 이걸 한 달을 뒤로 미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저희는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 달 미뤄졌어요? 한 달 미루신 겁니다. 지금 최강욱 대표는 1년 지금 징역형을 1년 저기 했는데 사실은 작년 이 정도 간단한 거는 벌써 이미 끝났었어야 되는 끝나고 건데 이건 뭐 자꾸 뒤로 미룬 건데 또 타이밍을 딱 요때 잡아가지고 뭐 때문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새는 이제 판사들의 법원의 판결까지도 요새 저희가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때라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힘들죠. 근데 이거는 아셔야 되는 게 부당한 검찰 또 부당한 판결 이거에 대한 게 있으면은 또 우리가 또 응집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아직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네. 저쪽에서 이렇게 새 인물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요. 그게 이제 제가 국힘당 내지는 네. 보수 쪽에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갖다 놓는 것도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망할 때는 왕창 망하고 밑에서부터 뿌리를 밟으면서 올라와야지. 그게 저희 민주당이 해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진짜 힘이 생기지. 맨날 유명한 사람, 뭐 힘이 있는 사람 들어놓고 거기에 그 고목에 기대가지고 기생하겠다라고 하는 게 국힘당이 여태까지 해온 거예요. 그때 이명박한테도 기대했던 거고 박근혜한테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대왔던 거고 그다음에 박정희한테 기대왔던. 그러니까 그 DNA가 잘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 재보궐선거 그다음에 내년에 대선 그다음에 또 지선 이런 것들을 몇 번을 좀 이겨줘야 이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려.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도 법사위 박범계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한심한 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또 이제 에어컨은 에어컨이었겠으나 저는 뭐 속이 터졌을 겁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국회가 흥신소입니까? 흥신소. 도대체 아니 어떻게 흥신소 같은 것만 이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정책에 대한 거 그다음에 앞으로의 구조에 대한 거 이런 거는 지적할 줄 모르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거는 그런 거로 자꾸 뒤로 미뤄지는 이런 게 정말 깝깝하죠. 제가 어저께 그 청문회 우리도 중계 방송을 계속하면서
본 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김학의를 걸어놓냐. 글쎄 김학의를 걸어놓으면 자신들이 흙탕물을 뒤집어 쓰는 격인데 네. 특히 또 검찰 측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측근한테 그 수사를 배당해주는 원래 안양기청에 있다가 갔다면서 수원시청 네네. 이런 걸 할 때 이게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은 우리하고 전혀 다르다. 네. 어떻든 상대방을 공격할 거리만 있으면 뭐든지 하겠다. 추미애 장관 제가 어제 잠깐 만났는데 추미애 장관이 사표 내니면 윤석열 총장도 사표 낼 줄 알고 사표 냈다. 이건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니냐. 네. 제 생각 이런 생각도 들고 아마 고도의 전략이다. 지금이라도 사표 네가 내야 되지 않냐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 두 가지로 보는데 네. 이 김학의 거론하는 이 국힘당이나 이런 사람들 왜 거론합니까? 지금 그런 것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게 지금 그래서 그 윤석열 뭐 대권 지지율도 떨어지고 국힘당 지지율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김학의 때문에. 아니 근데 이게요 굉장히 저기 한 게 이 친구들은 정말 일단 정말 철면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박원순 시장 그을 끌어들여서 재판에 판결이 나왔던 것도 그런 것도 보면은 왜 불소불리의 원칙을 어긴 거 아니에요. 기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그 준강간치상 범죄에 대해서만 그 피고인을 정하면 되는데 이걸 박원순 시장까지 네. 끌어들여서 했단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큰 카르텔이 뭐냐면 조그만 절차라도 흠이 되면은 왜냐면 그것만 가지고 이제 저기 재판을 올리면은 그것만 판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상 흠을 흠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를 아니 그 정말 온 국민이 다 보는 그 동영상과 화면에 김학의를 더군다나 김학의를 변장한 사람이 왜? 저도 깜짝 놀라. 저도 맨 처음에 속았어요. 그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김학의인 줄 알았지.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진짜로 김학의였잖아요. 검사들이요. 검사하면서 온갖 범죄들을 자기네들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근데 그랬는데. 저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거 제 생각만인지 우리 김진애 의원께서도 같은 공감이 가는 건지 판사는 네. 재판을 하면서 잘못을 보고 이 잘못을 자기가 심판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이런 잘못을 절대 저지르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난 판사가 비리 저지르는 건 이해가 안 돼. 특히나 초임 판사도 아니고 10년 이상 재판을 한 사람들은 날마다 그 잘못한 사람들을 야단치고 판결하고 그 내용들을 들어봤으면 나는 절대 비리 저지르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박힐 텐데 어떻게 판사들이 이런 비리를 그렇지 않을 저지르고 거예요. 뭐 그럽니까? 그동안 저기 국정농단이 아니라 사법농단에서 해왔던 일들이 판사들이 해왔던 거. 제가 사실은 제가 법사위에서 그 얘기를 했지만 저는 국정농단보다 더 놀란 거. 또 검찰이 이상한 짓 한 거와 더 놀란 게 사법농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법원은 마지막 보루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저질러서 하나하나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비판사까지도 그대로 10년씩 유지해주는 이런 법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 되는 전법 건데. 65조. 네네. 그래서 제가 이탄희 판사님 요새 지금 왜 뭐 107명이나 정말 107명이 제가 여름부터 제가 법사위 활동할 때부터 이탄희 판사님 오셨어요. 그 얘기를 너무 잘해주셨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국회에서 한번 탄핵이 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고는 정신을 안 차린다. 근데 이번에 이 사법농단을 했고 분명히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거든. 위법은 아니지만 위헌이라고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 판단을 한 두 판사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서 꼭 국회에 탄핵이 있기를 저도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정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김진애 의원이 그 서울시장 후보 안 되시더라도 의원직을 저는 그만두면 안 된다. 계속 유지해야. 아니 3월 8일 지나면 가죠. 탄핵도 단일화가 그때까지 아니면 뭐 단일화를 빨리 하도록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2월 20일 정도까지 그 민주당과 단일화가 결정이 돼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고 그거는 김진애 의원뿐 아니라 우상호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두 의원을 잃지 않으려면
민주당한테 빨리 단일화를 좀 좋게 해달라. 그러니까 단일화 하는데 보통 보름 정도는 네. 걸려요. 네. 이런 아무리 해도 이런 하려면. 그 문자 좀 보내시고 네. 예,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이 대한민국 현재까지 김진애 의원님 아시다시피 촛불 시민혁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4년 동안 시민들이 해오신 거. 시민들이 다 했지. 국회의원 이렇게 180석 가까이 만들어준 것부터 시작해서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어떤 눈물, 경제적 부담을 가졌습니까? 이거 지금 아셔야 된다 이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좀 그 어묵쇼 예. 질문 좀 해드리세요. 뭐 엊그저께 제가 기사에서 봤나요? 어묵쇼를 중단하라. 그래서 제가 깜짝 아니 제가 놀랐어요.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도 그것 때문에 누리꾼들이 굉장히 많이 예. 얘기를 해서 뭐냐면 이낙연 대표님하고 이제 후보 둘을 대동을 하고 남대문 시장에 가서 그건 뭐 굉장히 좋은 민생적인데 네네. 어떻게 하다가 어묵 먹는 게 아주 대표적인 사진처럼 찍혀가지고 그래서 그게 많은 비판이 있어서 저보고는 어묵 먹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그 얘기를 네. 들었던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열린민주당도 네. 민생의 현장으로 갈 텐데 어묵 안 먹고 뭐 하지? 제가 지혜를 네. 여쭤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는 여하튼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참신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하던 거 국밥 먹지 말고 이명박 국밥 때문에 국밥은 완전히 돼버렸고요. 국밥 먹지 말고 어묵 먹지 마라. 이거 두 개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네, 아니 근데 그렇다면 그 각 전통시장별로 혹시 추천할 만한 먹거리 아시는 거 있으세요? 뭐 굉장히 많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제일 편한 시장은 광장시장. 아, 광장시장.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광장시장에서 가게를 하셨기 때문에 아, 광장시장은 네. 너무 적이고요. 우리 작은 아버지는 또 남대문시장에서 하셨기 남대문 때문에 시장. 남대문시장이고 저는 지금 영동시장 근처에서 하니까 영동시장을 제일 잘 알고요. 영동시장을 얘기할게요. 저는 광장시장이나 남대문시장은 잘 알려져 있는데 영동시장이 잘 모르게 여러분들 마시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최근에 크게 유행하는 꽈배기가 요새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돼지머리고기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제일 제가 자랑하는 게 한양김밥이라는 건데 이름도 한양김밥인데 제가 이거는 이런 얘기 잠깐 있으면 해도 될지 모르는 제가 아니. 이제 30년 전에 저기 논현동에 이사를 왔는데 그때 한양김밥이라는 그 시장의 브랜드가 있었어요. 근데 모든 게 다 맛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임대료를 못 내가지고 옆으로 가면서 돼지고기로 바꿨어요.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제가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2년 전에 한양김밥을 다시 차렸습니다. 28년 만에. 그래서 제가 그러고 막 장사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요 너무 맛있어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저기 서울을 속속들이 꿰고 계시는 우리 김진애 의원님이라고 댓글에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 또 그렇습니다. 새로 네. 들어오신 분 계시는데 네. 이 김진애 의원, 김진애 후보죠.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이런 분인지 저도 몰랐고 이렇게 오래전부터 서울시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시장 선거에 이게 활동을 하시고 한 거 몰랐습니다. 정말 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시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자랑 좀 많이 아니면 해보십시오. 뭐 얼마든지 자, 출마의 변 뭐 여기서 한번 네. 쫙 한번. 예. 저는 하여튼 지금의 시대 정신이 도시 전문가 서울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 전문가 서울시장에게 맡겨주시면은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역량과 에너지를 다 쓰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 김진 에어컨보다는 김진 에너지가 저희의 별명이고요. 제가 가진 정말 이 충만한 김진 에너지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또 여러분들로부터 받고 싶습니다. 좀 시원시원하고 씩씩하고 유쾌한 서울 이런 긍정의 힘을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오늘 그 박영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금 출마 네, 네, 선언. 출마 선언 출마 하셨을 선언 거예요. 때 저희가 원래 방송하기로 했는데 네. 김진애 후보가 먼저 예약이 돼서 이겼다. 이따 이거 끝나고 지금 녹화로? 녹화 방송으로 바로 보내드리고 그렇습니다. 우상호 그 김진애 후보 또 정봉주 후보 네. 또 박영선 후보 네 분이 아마 경쟁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정말 그 정정당당한 경쟁 이후에 우리가 서울시장이나 보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되고 그동안에 좀 쉬시던 분 선거철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거철이 으쌰, 돌아왔습니다. 으쌰, 으쌰. 이거. 영차. 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김진애 TV 홍보 좀 해주세요. 네, 김진애 TV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6개월 만에 10만 구독 돌파했고요. 지금 650만도 넘어갔는데요, 조회수가. 여러분 오늘도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재밌습니다. 예. 원내 최강 김진애 TV.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송 마칠게요. 안녕.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제가 너무 재롱을 떠.